내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는 소음과는 다르다. 내 세상의 소리는 수십 개의 시계들이 제각기 다른 속도로 내뱉는 생명의 소리다. 째깍, 째깍, 째깍. 어떤 것은 빠르고 경쾌하게, 어떤 것은 느리고 묵직하게. 나는 서울의 한 낡은 골목에 자리한 태웅 시계방의 주인 한태웅이다. 내 가게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곳 같았다. 볕이 잘 드는 창개는 수리를 기다리는 낡은 괴종 시계들이 조용히 서 있었고, 벽에는 온갖 종류의 뻐꾸기 시계와 앤티크 시계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채 걸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아주 희미한 기름 냄새와 낡은 금속, 그리고 세월의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 냄새와 이 끊임없는 째깍거림을 사랑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피비린내 나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와 스스로를 가둔 안전하고도 평화로운 나의 요새였다. 나는 눈에 확대경을 끼고 숨을 죽인 채 손목시계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작은 톱니바퀴들과 루비처럼 붉게 빛나는 부품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작은 우주. 내 손은 그 작은 우주 속에서 아주 작고 낡은 부품 하나를 조심스럽게 교체하고 있었다. 내 손은 더 이상 젊지 않았다. 주름지고 검버섯이 피어 있었다. 하지만 내 손은 그 어떤 젊은이의 손보다도 더 단단하고 안정적이었다. 시계수리공의 손이라고 하기에는 내 손에는 어울리지 않는 흔적들이 너무 많았다. 손마디 곳곳에 박힌 이제는 희미해진 굳은 살, 그리고 손등을 가로지르는 칼에 베인 듯한 흉터. 사람들은 내가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라고 짐작할 뿐, 이 손이 한때는 시계의 부품 대신 사람의 목뼈를 만지고 차가운 강철 무기를 다뤘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는 안 되는 나 혼자만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었다. 저녁 6시가 되자 나는 가게 문을 닫고 가게 위층에 있는 나의 작은 살림집으로 올라왔다. 방 한 칸짜리의 좁은 공간. 저녁 식사는 언제나처럼 편의점에서 사온 즉석국과 즉석밥, 그리고 김치가 전부였다. 나는 작은 교자상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는 퇴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지만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풍경이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나의 저녁 식사에 함께 해주는 것은 구석에 서 있는 낡은 괴종시계의 둔중한 추 소리뿐이었다. 나는 이 고독이 편안했다. 내가 원했던 삶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생사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아도 되는 삶. 나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유난히 정교한 수리가 필요한 부품을 찾기 위해 내 작업대의 가장 아래 칸, 굳게 잠겨있던 서랍을 열었다. 그 서랍은 나의 다른 인생의 유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특수 제작된 시계 수리 도구들 아래 낡은 천에 감싸인 묵직한 물건 하나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검은색 금속으로 만들어진 묵직한 코인이었다. 앞면에는 부대의 이름도 표식도 없이 오직 UDU라는 세 글자와 침묵 속의 헌신이라는 문구만이 새겨져 있었다. 해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그림자 부대. 나는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차가운 겨울 바다의 냄새, 잠수정의 해치가 닫히던 그 둔탁한 쇠소리가 아주 오랜만에 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듯했다. 나는 서둘러 코인을 다시 서랍 안에 넣고 굳게 잠가버렸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앳된 얼굴의 젊은 남녀 한 쌍이었다. 그들은 멋쩍은 표정으로 작은 손목시계 하나를 내밀었다. 저 어르신, 이 시계 고칠 수 있을까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시계를 받아들었다. 누가 봐도 싸구려 브랜드의 낡은 시계였다. 나는 확대경을 끼고 시계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예상대로였다. 시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태엽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 부품을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수리비가 시계값보다 더 나올 것이 뻔했다. 이 시계, 두 분에게는 소중한 물건인가 보군요. 내 말에 여자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다. 네, 저희가 처음 사귈 때 서로에게 선물했던 첫 커플 시계예요. 돈이 없어서 비싼 건 못하고 돈 모아서 꼭 좋은 시계 사자고 약속했었는데 나는 그들의 풋풋한 모습과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보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1시간 뒤에 다시 오시게. 그들이 가게를 나간 뒤 나는 내 서랍을 뒤져 예전에 다른 시계를 수리하고 남겨두었던 예비 부품 하나를 찾아냈다. 규격은 조금 달랐지만 내 손을 거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 나는 지난 1년간 그 어떤 시계를 수리할 때보다도 더 집중해서 그 낡은 시계에 새로운 심장을 이식했다. 1시간 뒤 그들이 돌아왔다.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한 시계를 그들에게 건넸다. 자, 여기, 움직여요. 세상에,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수리비가 얼마죠? 남자가 감격하며 물었다. 나는 손을 저었다. 돈 받을 것 없네. 안에 나사 하나가 헐거워져서 그냥 다시 조여준 것뿐이야. 늙은이 심심풀이 삼아 한 거니 신경 쓰지 말게. 나는 그들의 만류에도 끝까지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가게를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에 대고 나지막이 한마디 덧붙였다. 이보게, 젊은이들, 그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시계는 이렇게 고칠 수 있지만 한번 흘러간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법이야. 두 분의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소중히 하시게. 그들은 내 말에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내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세상을 구하는 거창한 임무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을, 그들의 작은 행복을 고쳐주는 삶. 나는 이 평화가, 이 고요함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튼튼한 시계라도 언젠가는 고장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이 위태로운 평화의 시계 역시 곧 멈춰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내 딸 소희의 생일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가장 아끼는 도구들을 꺼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기 시작했다. 오늘은 가게를 일찍 닫고 딸아이의 집에 찾아갈 생각이었다. 1년에 단 하루뿐인 내 보물의 생일이었으니까 나는 내 딸을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키웠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특수부대라는 거칠고 어두운 세계와 어린 딸을 키워야 하는 아버지의 세계를 위태롭게 오가야만 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피냄새를 지우기 위해 몇 번이고 몸을 씻고 나서야 겨우 잠든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밤들. 나는 내 딸만큼은 나처럼 어둡고 위험한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햇살처럼 밝고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리라 수없이 다짐했다. 그리고 딸은 내 바람대로 잘 자라주었다. 착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1년 전 소희가 최민준이라는 젊은 펀드 매니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번듯한 직업,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딸을 끔찍이 아끼는 듯한 모습까지. 나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딸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고 안도했다. 나는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오전 10시를 알리자 휴대폰을 들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간 뒤 익숙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우리 딸. 소희야, 생일 축하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아빠, 고마워요. 그런데 딸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평소의 명랑함은 온데간데 없고 무언가에 억지로 쥐어짜내는 듯한 부자연스럽게 높은 톤이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 어디 아픈 데 있어? 내 안의 경보장치가 희미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좀 바빠서요. 네. 아침부터 미팅도 있고 해서 정신이 좀 없네요. 하하하. 딸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장인어른이야 하는 사위초의 서방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거칠고 신경질적인 톤이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리자 딸의 목소리는 더욱 다급해졌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이따가, 아니, 저녁에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네, 그럼 끊어요. 딱! 딸은 내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휴대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서 있었다. 딸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아버지의 전화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어버린다고 바쁘다는 핑계,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낯선 남자의 거친 목소리. 내 머릿속에서 지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첩보원의 분석 회로가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 나는 가게 안을 서성였다. 시계들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내 신경을 긁는 듯했다. 아닐 거야. 내 안에 아버지가 말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바쁘게 살아. 성공한 사위 만나서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 거야. 늙은 아비의 노파심이겠지. 사위 친구라도 와 있는 거겠지. 나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다시 작업대에 앉아 수리하던 시계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작은 나사 하나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아니야. 내 안이 특수요원이 반박했다. 그건 바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건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건 명백한 위협의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내가 평생을 통해 단련해온 생존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내 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었다. 내가 지금 무작정 딸의 집으로 쳐들어간다면, 만약 내 예상이 틀렸고 정말 아무 일도 없다면 나는 그저 딸의 사생활에 간섭하고 사위를 의심하는 속 좁은 장인이 될 뿐이다. 애써 쌓아 올린 딸과의 관계에 금이 갈지도 모른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이성과 본능이, 아버지의 마음과 요원의 감각이 내 안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시계방의 괴종시계가 오후 5시를 알리는 둔중한 종소리를 울렸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는 결심했다. 확인해 봐야 한다. 만약 내 예상이 틀린다면 그냥 어색한 웃음 한번 짓고 돌아오면 그만이다. 하지만 만약 내 예상이 맞는다면 나는 가게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곳에서 가장 예쁘고 화려한 생일 케이크를 하나 샀다. 사랑하는 내 딸 소희야. 생일 축하한다는 문구도 잊지 않고 새겨 넣었다. 그래, 나는 지금부터 내 딸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가는 평범하고 다정한 아빠다. 그 어떤 의심도, 그 어떤 살기도 없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 나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택시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딸의 집 주소를 말했다. 택시는 복잡한 서울의 도로를 뚫고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강남으로 향했다. 높게 솟은 빌딩들과 고급스러운 상점들. 내가 사는 낡은 골목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내 딸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구나. 딸의 아파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화려한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로비의 보안은 삼엄했고 모든 것이 번쩍였다. 나는 그 화려함 속에서 케이크 상자를 든 내 모습이 어쩐지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2층으로 올라갔다. 딸의 집 현관문 앞에 섰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를까? 아니, 그러면 내 딸은 다시 연기를 할지도 모른다. 나는 진실을 봐야 했다. 나는 품 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들었다. 몇 년 전 딸이 결혼하고 나서 나에게 건네주었던 비상용 열쇠였다. 아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꼭 이걸로 문 열고 들어와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알았죠. 그때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딸의 말이 오늘따라 예언처럼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문을 돌렸다. 철컥, 아주 작은 금소금. 하지만 그 소리는 나의 평화로운 세계가 끝났음을 알리는 거대한 운명의 총성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어둠이 내린 집 안으로 조용히 발을 들여놓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에는 값비싸 보이는 구두들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지만 집 안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차갑고 고요했다. 내가 사온 케이크의 달콤한 향기가 이 냉랭한 공간 속에서 어울리지 않게 떠다녔다. 나는 발소리를 죽인 채 거실 쪽으로 향했다. 가까워질수록 억눌린 흐느낌과 함께 한 남자의 아기의 참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사위 최민준의 목소리였다. 돈,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말 안 들려. 당신네 집구석은 잘 나가면서 그깟 돈 몇 푼 융통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당신 아버지는 시계나 고치는 늙은이가 전부라며 평생 모은 돈도 없을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거실 입구의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안을 엿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 딸이 살고 있는 지옥의 풍경을 마주하고야 말았다. 나의 보물, 나의 소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고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내 사위 최민준이 서 있었다. 밖에서는 그토록 번듯하고 예의 바르던 그의 얼굴이 지금은 욕망과 분노로 추악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아니에요. 여보, 아빠는 정말 돈이 없으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소희가 애원하며 빌었다. 그 순간 최민준의 손이 올라갔다. 쥐작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한 아파트 전체를 울렸다.
그의 손바닥이 내 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소희의 작은 몸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내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시계들이 일제히 멈춰서는 듯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내 눈에는 오직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는 내 딸의 모습과 그런 딸을 무심하게 내려다보는 저 짐승 같은 놈의 모습만이 보였다. 지난 30년간 내가 애써 묻어두었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깨어나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과거, 적의 목을 비틀던 손의 감각, 그리고 모든 감정을 지우고 오직 임무만을 생각하던 그 차갑고도 어두운 분노. 나는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를 옆에 있던 현관 테이블 위에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반듯하게 내려놓았다. 그 지극히 평범하고도 침착한 행동이 곧 다가올 폭풍의 가장 무서운 전조였다. 나는 거실 안으로 들어섰다. 최서방.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였다. 내 등장에 최민준과 소희는 경악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최민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 그는 곧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바꾸며 내게 다가왔다. 아, 아버님. 어쩐 일이십니까? 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는 이 상황을 어설픈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 그는 나를 지나쳐 쓰러진 소희를 일으켜주려는 내 앞을 막아섰다. 저희 그냥 사소한 부부싸움입니다. 아버님께서 신경 쓰실 일 아닙니다. 어서 돌아가시죠. 그가 내 어깨를 밀치며 나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 그의 손이 내 몸에 닿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것은 스위치였다. 지난 30년간 꺼져 있던 나의 모든 전투 회로를 다시 켜는 스위치. 나는 그가 내 어깨를 미는 순간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내 소나기 힘에 그의 얼굴이 고통과 경악으로 순식간에 물들었다. 펀드 매니저의 부드럽고 하얀 손목은 수십 년간 강철을 만지고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던 내 소나기 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아, 악자네가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해보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나는 그의 손목을 비틀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빛에서 그는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보았을 것이다. 아, 아버님, 이거 놓으세요. 왜 이러세요? 그가 다른 손으로 나를 밀치려 하자 나는 그의 팔을 그대로 잡아당겨 그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렸다. 그리고는 그의 등 뒤로 파고들어 그의 목을 팔로 감아 단단히 조였다. 완벽한 초크 슬리퍼 자세였다. 컥, 커헉. 그는 숨이 막혀 짐승 같은 소리를 냈다. 나는 그의 몸을 질질 끌고 거실 중앙으로 향했다. 나는 그의 다른 쪽 어깨를 강하게 눌러 그의 얼굴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처박았다. 그의 비싼 안경이 바닥에 부딪히며 쨍 소리를 내며 깨졌다. 나는 그의 등 위에 무릎을 올리고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내 딸이 조금 전까지 무릎 꿇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그가 벌레처럼 엎드려 있었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자신이 알던 그저 낡은 시계나 고치는 조용하고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내 딸은 지금 완전히 다른 낯설고도 무서운 나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최민주는 바닥에 엎드린 채 고통과 공포 속에서 헐떡이며 물었다. 대체 정체가 뭡니까? 아버님 그냥 시계 수리공이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는 알려줄 때가 되었다. 이 짐승 같은 놈에게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비밀을. 나는 네 장인 한태웅이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한때는 대한민국 해군 첩보부대 UDU 소속 코드네임 유령 47호였다. 그 순간 내 밑에 깔려있던 그의 몸이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마치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그리고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다. 그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는 단순한 공포가 아닌 원초적인 죽음의 신을 마주한 자의 경악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내게 빌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아버님 제발 목숨만은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소희 씨 몸에 손 하나 대지 않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놈은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거지? 내가 전직 특수요원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이토록 공포에 질리게 할 정도란 말인가? 여기에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 나는 그의 등 위에서 무릎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서 멀찍이 거실 구석으로 기어가 웅크렸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만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를 뒤로하고 나의 딸에게로 다가갔다. 나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멍든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소희야, 괜찮으냐? 내 목소리는 다시 평소에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충격과 혼란,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나와 구석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남편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고요한 아파트, 깨진 안경 조각과 엎어진 가구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늙은 특수요원과 공포에 질린 딸, 그리고 목숨을 구걸하는 사위. 우리의 길고 긴 비극은 이제 그 진짜 막을 올리고 있었다. 거실 안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했다. 최민주는 여전히 방구석에 웅크린 채 공포에 질려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내 딸 소희는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아이는 남편의 폭력보다 한순간에 괴물로 변해버린 아버지의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통을 견뎌왔는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구석에 있던 최민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 원초적인 공포는 사라지고 대신 살아남기 위한 교활한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내가 딸에게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몰래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네, 벨시비죠. 저희 집에 강도가, 아니, 장인어른이신데 술에 잔뜩 취해서 오셔서 저를 폭행하고 있습니다. 네, 돈 문제로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요.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돈 문제로 술주정하는 장인어른의 폭행으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나는 기가 막혔지만 그를 막지 않았다. 어차피 경찰이 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착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젊은 형사 박진석 경위가 서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광경은 명백했다. 첫째, 값비싼 가구들이 부서지고 엉망이 된 것일. 둘째, 얼굴에 멍이 들고 코피를 흘리며 공포에 질려 있는 피해자.
최민준. 셋째,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 목격자. 한소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너무나도 멀쩡하고 침착하게 서 있는 가해자. 늙은 시계수리공 한태웅.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박경위가 나를 향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나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저기가 서려 있었다. 최민준이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까지 흘리며 그에게 달려갔다. 형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가게 운영이 어렵다며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힘들다고 거절했더니 갑자기 술주정을 하시며 저를 이렇게, 그는 자신의 멍든 얼굴과 부서진 안경을 가리키며 열연을 펼쳤다. 나는 그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다. 어르신, 최민준 씨의 말이 사실입니까? 박경위가 나를 추궁했다. 나는 이제 내가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여기서 내 과거를 UDU의 비밀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터였다. 그것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고 내 딸의 평범한 삶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었다. 나는 침묵했다. 나의 침묵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어르신,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떳떳하다면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최민준 씨 말대로 술이라도 드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술은 마시지 않았소. 그리고 나는 내 딸을 지키려 했을 뿐이요. 딸을 지킨다고요. 따님은 어디 다친 데 하나 없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폭행을 당한 건 최민준 씨 아닙니까? 그의 논리적인 질문에 나는 더 이상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소희는 그저 울기만 할 뿐. 내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최민준은 피해자로서 병원으로 가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나는 피의자로서 차가운 취조실 의자에 앉아야 했다. 취조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박경희는 끈질기게 나를 몰아붙였다. 어르신, 좋은 말로 할 때 자백하시죠. 최민준 씨가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명백한 폭행 상해예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보시면 일이 더 커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나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아, 정말 답답하시네. 그럼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말해보세요. 대체 왜 멀쩡히 잘 사는 사위집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셨냐고요.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딸이 뺨을 맞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 왜 수십 년간 참아온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는지 설명해야 했다. 그러려면 내 과거를 이야기해야만 했다. 수십 년간 어둠 속에서 국가의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그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내 과거는 나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였다. 나의 침묵에 박경희의 인내심도 바닥난 듯했다. 좋습니다. 어르신께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신다면 저희도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민준 씨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최민준 씨의 진술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어르신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게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던졌다. 어르신 신원 조회를 해보니 전과 하나 없이 평생을 시계만 고치며 성실하게 살아오셨더군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 망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죗값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세요.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그는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위장신분, 그 성실한 시계수리공 한태웅의 삶을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결국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철컹 소리와 함께 셔터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내가 만든 평화의 요새가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시스템의 그림자 속에서 시스템을 위해 일했지만 이제는 그 시스템에 의해 심판받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 걱정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소위 내 딸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짐승 같은 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있는 동안 그놈이 내 딸에게 또다시 손을 대면 어떡하지? 분노와 무력감이 다시 한번 내 온몸을 덮쳐왔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 딸을 지킬 수 없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나는 눈을 떴다. 내 눈에서 절망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대신 수십 년 전 적진의 한가운데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던 늙은 특수요원의 차가운 빛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나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나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였으니까 나는 다시 취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박진석 경위가 구속영장 신청서로 보이는 서류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듯이 지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어르신, 정말 이대로 가실 겁니까?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는 그저 눈을 감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딸아이, 소희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내가 여기서 내 과거를 드러내는 순간 그 아이의 삶은 다시는 평범해질 수 없을 터였다. 차라리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편이 나았다. 나는 나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다잡았다. 나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박경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펜을 들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편 박경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담배를 입에 물었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는 못했다. 무언가 아주 사소하지만 찜찜한 무언가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살려달라니 내가 죽이기라도 할 것처럼 그는 아파트 거실 CCTV 영상을 다시 떠올렸다. 내게 제압당한 최민준이 내 정체를 듣자마자 보였던 그 비정상적인 공포, 그냥 장인이 전직 특수부대원이었다는 사실에 죽여달라고 빌 만큼 겁을 먹는단 말인가. 펀드 매니저라는 산전수전 다 겪었을 법한 그 영리한 남자가 아니야,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아. 그의 형사로서의 직감,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다져진 그 날카로운 감각이 이 사건의 배후에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담배를 구겨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 찝찝함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증거보관실로 향했다. 그리고는 아파트 보안실에 요청하여 사건 당일의 것일 영상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과 로비의 지난 2주치 CCTV 영상 전부를 확보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밤을 새울 각오로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그저 최민준이 고급 외제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평범한 일상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그가 막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 낯선 장면 하나가 포착되었다. CCTV 영상 2주 전 지하 주차장 3층 구석. 최민준이 자신의 차 옆에서
험악한 인상의 남자 서너 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남자들에게 연신무어라 빌고 있었고,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그의 뺨을 가볍게 치며 무언가를 건넸다. 두툼한 돈 봉투였다. 박경유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영상 속 남자들의 얼굴을 캡처하여 경찰 내부망에 우범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즉시 나왔다. 그들은 강남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이자 폭력 조직 흑사파의 조직원들이었다. 박경유는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보았다. 최민주는 그 후로도 몇 번이고 주차장 구석이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그들과 몰래 접선하고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갈수록 험악해졌고 최민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절망과 공포로 물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박경희는 결정적인 영상을 찾아냈다. 내가 소희의 집을 찾아가기 바로 전날 밤의 지하 주차장 영상이었다. CCTV 영상 사건 전날 밤 11시 지하 주차장. 흑사파 조직원들이 최민준을 기둥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리더 격인 남자가 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바로 나와 내 딸 소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떠 있었다. 주차장의 CCTV에는 음성까지 희미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박경희가 볼륨을 최대로 키우자 그들의 대화 내용이 들려왔다. 영상 음성, 흑사파 리더.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최민준, 내일까지 네가 우리 돈 10억을 갚지 못하면 여기 사진에 있는 내 마누라랑 장인이라는 늙은이부터 찾아가서 아주 재미있게 놀아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영상 음성. 최민준, 제발 하루만, 딱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겠습니다. 영상 음성, 흑사파 리더. 내장인 그냥 평범한 시계수리공이라며 그 늙은이한테 무슨 돈이 있겠어. 정 안 되면 내 마누라 신장이라도 팔아야지. 안 그러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경희는 의자에 허물어지듯 기대앉았다. 그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최민주는 주식 투자 실패와 도박으로 거액의 사채를 썼고 깡패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그가 내 딸 소희를 때린 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었다. 깡패들에게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내게서 돈을 뜯어내도록 딸을 협박하고 폭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정체를 듣고 그토록 공포에 질려 목숨을 구걸했던 이유. 그것은 나를 두려워해서가 아니었다. 만약 이 일에 전설적인 북파공작권이 엮였다는 사실을 깡패들이 알게 되면 자신들의 뒤가 구려질 것을 우려한 그들에게 자신이 가장 먼저 제거당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다. 그는 내게 목숨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그 깡패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애원했던 것이다. 박경희는 잠시 멍하니 허공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시니컬한 표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자신이 하마터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지를 뻔했는지에 대한 깊은 자괴감과 진실을 마주한 자의 뜨거운 분노가 떠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곧장 내가 갇혀있는 유치장으로 향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유치장 문이 열렸다. 박경희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복잡하고도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말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게 건넸다. 한태웅 선생님, 그는 처음으로 나를 어르신이나 씨가 아닌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주차장 CCTV 영상의 한 장면을 내게 보여주었다. 깡패들이 내 딸의 사진으로 최민준을 협박하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나오시죠, 선생님. 이제부터 선생님께서 싸우셔야 할 상대는 더 이상 저와 같은 경찰이 아닙니다. 그리고 따님의 못난 남편 놈도 아니고요. 그는 유치장 밖을 가리켰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상대는 저 밖에 있는 진짜 악마들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 같은 종류의 악을 향한 차가운 분노의 불꽃을 보았다. 나는 조용히 그가 내민 커피 잔을 받아 들었다. 길고 길었던 나의 고독한 싸움에 처음으로 믿음직한 동지가 생긴 순간이었다. 내가 유치장에서 풀려난 직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박진석 경위는 더 이상 내 사건의 담당 형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최민준과 그 배후의 거대한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특별 수사팀의 팀장이 되어 있었다. 나는 박경위의 배려로 경찰서 내의 작은 회의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최민준이 신문받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역할의 역전이었다. 박경위는 최민준 앞에 그가 사채업자들과 만나는 모습이 담긴 주차장 CCTV 사진들을 하나씩 던져놓았다.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최민준 씨, 당신 장인어른이 왜 당신을 폭행했는지 이제 진짜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 박경위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민준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해외 선물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졌고 흑사파라는 악질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게 된 과정. 그리고 마침내 장인인 내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내 딸 소희를 협박하고 폭행했던 그날의 일까지. 그는 울며 불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그의 고백은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뿐이었다. 그의 자백을 근거로 경찰은 흑사파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개시했다. 며칠 뒤 TV 뉴스에서는 강남 일대 불법 사채 및 금융사기 조직 일망타진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나오는 흑사파 조직원들의 모습이 방영되었다. 최민준은 폭행, 공갈 협박, 그리고 금융사기 공모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가 나의 딸에게 안겨주었던 지옥은 이제 그 자신이 평생을 갇혀 살아야 할 현실이 되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며칠 뒤 나는 내 작은 시계방으로 돌아왔다. 소희는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당분간 나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 좁고 낡은 가게 2층의 내 살림집에 아주 오랜만에 딸의 온기가 채워졌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하지만 함께 저녁을 먹고 말없이 차를 마시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부서졌던 우리의 시간은 아주 조금씩 천천히 다시 맞춰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박진석 경위가 내 시계방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형사의 모습이 아닌 이웃집 청년처럼 편안한 차림이었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수십 개의 시계들이 내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한태웅 선생님, 이곳은 시간이 참 천천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말없이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가 정식으로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증거만 믿고 선생님을 의심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인 줄로만 알았지. 그 뒤에 그렇게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생님의 침묵이 따님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어였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나는 그의 사과를 조용한 미소로 받았다.
나는 이제 그냥 낡은 시계를 고치는 늙은이일 뿐이오. 박경희.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나는 그 삶에 만족하오. 선생님 같은 분이 어째서 이런 곳에서 조용히 시계나 고치고 계셨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선생님 같은 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그가 떠난 뒤 가게는 다시 우리 부녀만의 고요한 공간이 되었다. 그날 밤 소희가 내 작업실로 내려왔다. 나는 돋보기 안경을 낀 채 낡은 회중시계의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다. 소희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한참 동안 내 손을 바라보았다. 아빠, 아이가 나지막이 나를 불렀다. 응, 딸, 아빠 손 참 신기해. 그렇게 작고 복잡한 것들을 만지는데 어떻게 그런 무서운 힘이 나와. 아이는 마침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내놓았다. 아빠, 대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최민주는 왜 아빠의 정체를 듣고 그렇게까지 무서워한 거예요?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는 내 딸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았다. 물론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내 흉터투성이 손을 들어 딸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빠는 젊었을 때 나라를 지키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배웠단다. 내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그런 위험한 기술이었지. 그 기술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결국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 가족, 동료, 그리고 이 나라 같은 것들 말이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나는 평생을 그렇게 거대한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나의 임무고 나의 숙명이라고 믿었지. 하지만 나는 틀렸어. 내가 정작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내 딸, 너였는데 말이다. 내 눈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소희야, 군대에서는 수많은 임무가 있단다. 국경을 지키는 임무, 적을 섬멸하는 임무, 정보를 캐내는 임무. 하지만 그 모든 임무 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임무가 하나 있지.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것은 바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와 내 가족의 행복을 지켜내는 임무란다. 아빠는 그 가장 중요하고도 마지막 임무에서 하마터면 크게 실패할 뻔했어. 정말 미안하다. 내 딸. 내 고백에 소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아버지를, 그의 고독한 삶을 이해하게 된 딸의 따뜻한 눈물이었다. 아이는 나를 와락 껴안았다. 아니야. 아빠. 아니야. 아빠가 나를 구해줬어. 아빠가 내 영웅이야. 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수십 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어둠과 비밀의 무게가 딸의 따뜻한 눈물 속에서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우리의 부서졌던 시간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온기 속에서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의 낡은 태웅 시계방은 여전했다. 여전히 좁았고 여전히 수십 개의 시계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째깍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 그곳에는 두 사람의 숨결이, 두 사람의 온기가 함께하고 있었다. 내 딸 소희는 이제 내 옆에 작은 작업대에 앉아
나와 함께 낡은 시계들을 고쳤다. 끔찍했던 그날의 상처는 아이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선물해 주었다. 아이는 더 이상 화려한 강남의 아파트에서 명품으로 치장하며 살지 않았다. 대신 이 낡고 기름 냄새나는 공간에서 아주 작고 섬세한 부품들과 씨름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처음에 아이의 손은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려 작은 나사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숨을 죽이고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시계를 고치는 일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내 딸은 나의 손기술이 아닌 나의 집요한 집중력을 물려받은 모양이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저녁의 고요함을 나누었다. 텅 비어있던 가게 2층의 작은 살림집은 이제 소희의 은은한 향수 냄새와 아이가 끓여주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나는 지난 수십 년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가족이라는 것을 비로소 되찾은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소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세상에는 나처럼 아파했던 여자들이 참 많을 것 같아.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시간이 멈춰버린 고장난 시계처럼 상처 입은 채로 어떻게 다시 움직여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말이야.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고 싶어. 아이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시계방 한 구석에서 아주 특별한 모임이 시작되었다. 거창한 이름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시계방 모임이라고 불렀다. 일주일에 한 번 가게 문을 닫은 저녁 시간에 소희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여자들이 우리 가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언제나처럼 내 작업대에서 시계를 수리하는 척하며 그들의 공간을 방해하지 않으려 애썼다.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은 그들의 목소리가 시계들의 째깍거림과 함께 내게로 흘러 들어왔다. 처음에는 서로의 상처를 이야기하며 함께 울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간은 서로를 보듬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따뜻한 연대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 딸 소희가 있었다. 아이는 리더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아픈 상처를 먼저 용기 내어 꺼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주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힘으로 바꾸고 있었다. 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서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진짜 명예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어느 비가 오는 조용한 오후였다. 박진석 경위가 이제는 제법 친한 친구처럼 따뜻한 커피 2잔을 사들고 가게를 찾아왔다. 우리는 창밖을 내리는 비를 보며 말없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시계방 모임의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몇 주 전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낡은 회중시계의 수리를 내게 맡겼었다. 시계는 수십 년간 멈춰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듯했다. 나는 작업대 서랍에서 완벽하게 수리를 마친 회중시계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내가 몇 날 며칠을 공들여 낡은 부품들을 하나하나 되살려낸 시계였다. 나는 시계의 태엽을 감아 그녀의 손에 올려주었다. 째깍, 째깍, 째깍. 수십 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힘차게 생명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시계에서 나는 소리에 한참 동안 귀를 기울이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감사를 전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옆에 서 있던 소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소희 씨, 언니 덕분에 멈춰버렸던 제 시간도 다시 흐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빛을 보았다. 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평생 고장난 시계들을 고쳐왔다.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하지만 내 인생 최고의 가장 위대한 수리품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내 딸, 한소희였다. 끔찍한 악몽 속에서 산산조각나고 멈춰버렸던 내 딸의 시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멈춰버린 시간까지도 다시 흐르게 하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운 심장이 되어 힘차게 뛰고 있었다. 박경위가 그런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따님을 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왜 그 위험한 과거를 버리고 이곳에서 시계를 고치며 살아가셨는지 나는 그를 보며 아주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것이 나의 두 번째 봄이었다. 내 딸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와 그리고 다시 힘차게 흐르기 시작한 소중한 시간들의 째깍거림 속에서 나의 봄은 영원히 계속될 터였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